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를 느끼는 작품은 동백꽃이라면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은 이 난소공인 것 같아요. 자, 먼저 난소공에서 꼭 봐야 할 내용들 챙기고 갈게요. 이 작품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삶의 기반을 뺏긴 도시 빅민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실 때는요, 작품에 드러나는 갈등 양상의 유의를 해서 보면서 당대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받는 도시 빈민층의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편에는 조세희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죠?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잘 분석을 하시고, 또 이 당시의 산업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제목은 제목에서부터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난쟁이로 대표되는 빈민층, 그리고 그들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의 열망, 꿈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이 열망과 꿈은요, 큰 게 아니라 어떤 거란 거야?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사이즈의 공을 쏘아 올렸어요. 공을 하늘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들의 좌절되는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절되는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좌절되는 꿈이 대표되는 이 난쟁이가요, 바로 소외계층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인 난쟁이들의 가족들의 모습과 그들의 좌절되는 꿈을 통해서 작품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연작소설이에요. 그죠? 연작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독립된 구조를 갖는 소설들이 연쇄적으로 묶여있는 소설의 유형을 바로 연작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작소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유의 작품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고요. 그리고 이 난소공이 연작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난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봤다시피 여기서의 난쟁이는 단순한 난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 또 약자들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무슨 약자? 사회적 약자요. 그들의 대변으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우리 아빠는 난쟁이였어요. 하지만 난쟁이였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어요. 사람을 볼 때는 외모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외면만 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면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품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 나는 바로 영수를 얘기를 합니다. 나라고 지칭을 하는 걸 봐서 1인칭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의 모든 것에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걸게 목숨밖에 없지 않을까?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었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당연하지.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곳을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가진 자들, 지옥에 사는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 단순하게 말하면 못 가진 자들인데 그냥 그렇게 쓰기 싫었어요. 그래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5식구들은 지옥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을 했어요.
그쵸?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활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요, 생활이 늘 전쟁과 같았답니다. 어때요? 위태롭다고요.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지기만 했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패배감이지. 패배감 또 절망감 또 좌절감. 그들의 삶은요. 삶이라는 전쟁 속에서 항상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마루 끝에 앉았을까요? 가난함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뭐. 집이 좁아서. 그게 뭐냐? 철거기구장이에요. 기어이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이 헐리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은.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어요. 그렇지. 집이 헐릴 위기라는데 밥이 잘 넘어가지기는 어렵겠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고요. 어머니 밥상에는 보리밥, 까만 된장,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 집의 경제 사정을 알려주는데요. 식탁 위에 있는 소박한 반찬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 사정, 즉 가난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를 위해서 계곡장을 읽었다는 얘기는 어머니는 아마 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갑니다. 계곡장의 내용입니다. 자, 낙원구예요. 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는 곳.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김불이 귀하 아버님 이름이죠. 재개발 사업에서 고지대 건물을 철거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아니, 황당한 것은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축물은 법에 따라서 재개발 지구가 되었고요. 그죠? 그래서 조례 이거에 따라서 자진 철거를 하세요. 자진 철거를 안 하면요. 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를 할 건데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그죠? 낙원구 행복동에서 집을 허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낙원구 행복동은 이 장면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반어적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장면의 비극성을 심화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건 그 비용 징수를 우리 집 허무는데 나는 허물고 싶지도 않은데 나한테 또 비용을 징수한다는 게 또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죠? 불법한 사람들에게 네,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이 내용에 따르면 없는 자들의 편에는 없잖아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습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그림자가 마당에 담을 덮었답니다. 자, 벽돌 공장 뭘 의미해요? 근데 이거 산업화의 모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가 꺾어지면서 마당을 덮었습니다. 우리 집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고요.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쵸? 이 상황에서 밥을 드시기는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뛰어나 소리치고 있었고 아까 말했다시피 통장은 비들을 비집고 나와서 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은 다음에 손에 들어 부엌 바닥을 탁 치고 가슴을 치는 거죠. 왜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이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칩니다. 울거나 이렇게 할 순 없으니까. 나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갔죠?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됐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거 쓸데없는 짓이란 얘기지, 그치?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아파트를 포기할 경우에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의 액수 등이 적혀 있었어요.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습니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엉키어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어요. 거강꾼은 그 아파트 티켓을 파는 사람이죠. 나는 거기에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지만 온 식구들이 여기 근처에 모여있다 그죠?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장 파는 집.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으로 다가갔고요.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검정색 승용차는 거강꾼의 차고요. 영희는 나중에 이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렇지.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맸습니다.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대요. 아버지는 노동자다 그죠?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에게 그 부대를 내려서 메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버지, 그리고 누구? 나, 첫째 아들, 영호. 물론 이 영호와 나는 같은 데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줍니다.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넘겨주었어요.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가 되어 있었어요. 뭔가 좀 흥분한 상태인가 본데요.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사람의 거강꾼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입주권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몇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하지만 그 혜택이 난쟁이 가족에는 오지 않죠. 원래 주인에게는. 난쟁이 가족을 소외계층이라고 본다면 소외계층을 빼고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개발의 폐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아버지는 뭐라고 계세요?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성격 보이시나요? 이렇게 급한 상황에 책을 읽다니요. 아버지의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성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뭐 했대요? 처음 봤대잖아. 평소에 잘 안 읽으면서 이런 순간에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는 없었어. 영희가 허리를 굽혀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요. 아버지는 우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털고 일어납니다. 난쟁이가 간다! 처음 본 사람들이 말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어머니는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 알루미늄 표차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게 교환의 상징이에요. 뭐랑? 아파트 입주권과. 그래서 이 아파트를 들어간 입주권을 이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표차이랑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걸 떼기 위해서 식칼로 받아서 뽑고 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는 반면에요. 어머니는 알루미늄 표차를 뜯고 있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나는 뭐라고 있었는데 식칼을 받아서 반대쪽 못을 뽑았거든요. 이유는요. 이 알루미늄 표차를 팔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집을 유지하거나 가족들에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머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영호는 어머니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아까 뭐라 했어? 우리는 전쟁에서 날마다 지길만 합니다. 반복되는 좌절로 인한 마음이 나타나네요.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생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식구들이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못 들어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입주권을 받으면 입주권을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입주권을 분실하거나 없어지면 안 되겠죠. 어머니는 그래서 바로 이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얼른 떼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는 솥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까는 아빠의 손.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놀게 되었다. 다 뭐란 얘기예요? 실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요? 그 공장에서 부당한 노동인권에 항의를 하다가 모두 다 부당해고를 당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21 안에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그냥 정리해야지.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영호가요, 성큼성큼 돌계단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으면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아버지가 얘기하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어.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죠. 하고 있는 영호에게 그냥 여기는 우리 집이야. 굉장히 저항적이죠. 근데 어떤 비현실적 저항이죠. 실제로 뭐 안 비켜준다고 안 비켜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 아예 체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어요.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거다가 아니라요. 체념적 태도예요. 아파트 지었으니까 우리는 쫓겨날 거야. 여기 땅 내줘야 돼. 이렇게.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자기들 돈 벌려고 지은 거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호가 말했습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영희가 슬퍼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든 집을 하러 오는 놈은 그때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가 말했어요.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법 있으니까 끝. 집 지어놨으니까 끝. 디 엔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법을 왜 그들 옆에라는 거죠. 우리 옆에가 아니라 그들 옆에. 우리와 그들은 아주 다른 존재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으로 대비되는 난쟁이 가족, 그리고 그들 옆에 법이 있는 사람들. 그 얘들아, 이 법은 이 소외계층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가진 자에게만 지금 완전히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잘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작품의 구성은요. 순행적 구성 아니고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계속 볼게요. 영희야 울지마. 자꾸 울음이 나와.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울 수는 없으니까 소리 내지 말고 울어. 그쵸. 냉혹한 현실에서는 아픔을 삭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죠. 영희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울다가 보면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죠?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 내어서 울었어요.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영희의 몸에는 무슨 냄새가 났어요? 풀 냄새가 났습니다. 풀 냄새가 났어요.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께 묻곤 했어요. 엄마, 이거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걸음을 빨리 하셨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뭐예요? 지옥에서 뭘 생각하는 거야?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 연상되세요? 이렇게 나타나죠. 나중에 언제?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고기도 먹고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치, 거짓말. 어머니의 손에 뿌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왜요? 아버지는 왜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뚝 섰어요. 너 뭐라 그랬니?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 달린 옷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 안 달아줘?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서 막 말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알아.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왜? 경제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요. 나 주머니가 달린 옷 입고 싶어요. 왜요? 주머니 안에 돈도 넣고요. 먹을 것도 넣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은 유복한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죠.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그래. 악당은 부자. 부자는 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에 대한 부자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돈이 많으면 악당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로 대변하고 있는 공장주들이 그렇지 못한 그 도시 청년들, 빈민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 일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에 보면 부자가 부도덕성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 문 앞에서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영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난 영희를 흘겨보았어요. 왜?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영희가 기름을 끼웠습니다.